네, 여러분. 중급팩의 2예요. 중급팩의 2를 나갈 거고요. 중급팩의 2를 뭐 OT 할 건 없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중급팩의 2가 책이 훨씬 두껍죠. 두꺼워요. 2차에 다룰 내용까지 좀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두껍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은 중급팩의 1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3분의 2. 왜냐면 중급팩의 1에서 봤던 내용들의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중급팩의 1에서 기타 포괄손익이 뭔지도 배웠고, 이자 수익, 삼각후 원가도 어떻게 하는지도 배웠고, 막 그렇기 때문에 중급팩의 1의 논리에서 응용되기 때문에 이게 뭐 새로운 내용을 배운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지. 그래서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고 중급팩의 2가 중급팩의 1보다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배우는 건 좀 더 많은데 단원이 해보셔야 되고, 사무사 공부하시는 분도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도 중급팩의 1이랑 2랑 비교하면 2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더 많아요.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중급팩의 2를 잘 하셔야 돼. 끝까지 다. 그리고 최근에 세무사 같은 경우에도 중급팩의 2가 훨씬 더 많이 출제됐어요. 중급팩의 2를 잘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회계하면 진짜 힘들다 못한다는 게 19장 법인세액에 21장 오류수죠, 22장 현금 몰입표거든요. 아무것도 아니 되면 뒤에 있기 때문에 못해요. 강사분들도 이때쯤 되면 지치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내고 싶어서 좀 빨리 나가는 경우도 있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급회계 2를 지금부터 우리가 차분하게 한번 해볼 거고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교재 피시고 어디 보실 거냐면 19페이지에 있는 금융자산부터 할 거예요. 금융자산부터. 너무 어렵게 정의를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볍게 좀 가볼 거예요. 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 금융자산만큼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두 손가락 안에 들 것 같아요. 사실 한 손가락인데 혼날까봐 두 손가락 안에 들 것 같아요. 금융자산만큼은 제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금융자산, 사채, 복합금융상품 이거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최선이에요. 정말로. 다른 것도 우리나라의 최선이지만 다른 분들이 인정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금융자산만큼은 정말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가르칩니다. 그건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한번 해볼 거고요. 우리 일단 지금부터 금융자산을 볼 거예요. 금융자산. 금융자산. 그럼 금융자산이 뭘까? 라고 물어본다면 현금과 금융상품을 금융자산이라고 해요. 현금은 우리 금융자산 2에서 배울 겁니다. 워낙 쉽기 때문에 뭐 중국 회계 올 때 다 한 내용을 똑같이 배우기 때문에 거의 안 할 거고, 이 금융자산은 현금과 금융상품이라고요. 그럼 도대체 이 금융상품은 뭘까? 제가 회계 어릴 때도 얘기했지만 이 금융상품은 정의가 있어요. 계약에 의해서 어느 일방은 금융 자산을 갖게 되고 어느 일방은 금융 부채나 지분 상품을 발행하게 하는 계약을 금융 상품이라고 합니다. 계약에 의해서 어느 일방은 금융 자산을 갖게 되고 어느 일방은 금융 부채나 지분 상품을 발행하게 하는 계약을 금융 상품이라고 해요. 말이 겁나 어렵죠. 그래서 일단 금융 상품이 되려면 쌍방 계약에 의해서 쌍방이 존재해야 돼요. 그럼 우리 금융부채를 배웠지만 금융부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채권 발행하는 거, 현금 들어오고 사채였죠? 이걸 금융부채라고 하잖아요. 사채가 그래서 금융부채 가장 대표적인 예라서 우리가 사채를 열심히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럼 금융부채 정의가 도대체 뭘까요? 금융부채. 중급회계 원에서 뒷부분에서 저기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금융부채 정의가 도대체 뭘까요? 나온 김에 한번 정보해보자고요. 금융부채 정의가 뭐예요? 금융부채가 되려면 반드시 계약을 해야 돼요. 왜냐면 금융상품의 정의가 계약에 의해서 쌍방에 발생하는 거래를 금융상품이라고 하기 때문에 계약이 존재해야 돼. 두 번째로 금융부채가 되려면 현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금융상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금융부채가 되려면 계약에 의해서 현금이나 금융상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예요.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 정부에 법인세를 내잖아요. 근데 실제로 법인세에 대한 부채는 12월 30일자로 끊는데 세금은 3월 30일까지 낸다고요. 혼잡이가 이건 얘기했죠. 아직 법인세 안 들어갔나? 걔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진도가. 들어와서
3월 31일 날 현금을 내야 법인세를 낸다고요. 그럼 12월 31일자로 아직 세금 안 냈기 때문에 12월 31일자로 법인세 비용, 당기 법인세 부채라고 부채를 잡아놓는다고요. 그럼 당기 법인세 부채 같은 경우에 3월 30일 날 현금을 내야 돼. 그럼 법인세 부채는 금융부채일까요? 아닐까요? 법인세 부채는 금융부채일까요? yes, 오와 no. yes, 금융부채가 아니에요. 왜냐면 정부랑 우리가 계약한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금융부채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계약을 해야 부채가 돼. 두 번째로 금융부채가 되려면 현금이나 금융자산을 줘야 된다고요. 선수금이나 선수수익은 금융부채일까 아닐까요? 선수금이나 선수수익은 계약은 했어. 계약에 의해서 돈을 받고 나중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거라고요. 선수금이나 선수수익은 금융부채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안 돼? 나중에 돈이나 금융자산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지급하잖아요. 대화나 용역을 제공한다고요. 그래서 금융부채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매입 채무는 금융부채일까 아닐까? 매입 채무는 금융부채 아니에요. 금융부채 맞죠? 계약에 의해서 야, 너 물건 외상으로 샀게 나중에 돈 줄게 그랬기 때문에 계약을 했고 나중에 돈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금융부채가 맞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렵게 장황하게 배우기 때문에 제 책에도 아주 장황하게 써놨지만 중급회계 원에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 강의에서는 너무 어렵게 배우기 때문에 자꾸 망친다고요. 금융부채 뭐라고? 계약에 의해서 돈이나 금융상품 줘야 되면 금융부채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채고. 괜찮죠?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 금융부채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될까요? 다른 사람이 어떤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 회사가 발행한 채권에서 사채라고 회계 처리한다고 부채로 금융부채로 그럼 반대쪽에서는 채권을 샀다고 채권을 산 사람 입장에서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금융자산이 된다고요. 근데 채권을 샀기 때문에 채권을 뭐라고 그러냐면 채무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금융자산을 취득한 사람 입장에선 채권을 샀다고 채권을 뭐라고 그런다고? 채무 상품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한번 볼게. 비트코인은 금융자산이 아니야. 비트코인. 그거 궁금해서 그래요. 비트코인. 금융자산이 아니야. 1강에서 얘기했었는데. 비트코인은 금융자산이 왜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금융자산이 되려면 거래 쌍방이 존재해야 된다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거래 쌍방이 없어요. 그래서 금융자산으로 분류 못한다고요. 금융자산이 되려면 내가 채권을 하나 취득했으면 채권을 발행한 애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진짜 피곤해요. 요즘 진짜 일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 11월부터는 밤에도 4일 동안 4일 동안 밤에도 일해야 되고 여기서 5일 동안 일해야 되고 주말에도 일해야 되고 막 책도 지금 이만큼 쓸 거야 되고 밀려있고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또 오늘 따님이 어젯밤에 제가 11시 20분쯤 집에 도착했는데 수업하고 따님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니 아빠 소원이 있어. 뭔데? 아빠 롯데월드에 가고 싶어. 갔다 와. 이거 앞이잖아. 엄마랑 갔다 오면 돼. 아니야. 아빠랑 가고 싶어. 그래서 제가 알았어. 가기로 했어요. 가기로 하고 그 아빠랑 약속. 아빠랑 내일 롯데월드 가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거 금융부채가 아니에요. 아니죠. 계약은 했지만 돈 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다고요. 그럼 돌아와서 금융자산도 마찬가지야. 채권을 발행한 쪽에서 발행한 채권을 내가 샀대. 그럼 이건 금융자산이 돼. 계약에 의해서 쌍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만 채무상품으로 분류한다고요. 채권 산 건.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뭡니까? 주식 발행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난 회계처 어떻게 해? 현금 나가고 이쪽에 자본금 기재하죠. 그래서 내가 발행한 주식은 지분상품이라고요. 그럼 주식을 발행하면 반대쪽에서 뭐 해줘야 돼? 주식을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투자자가 주식을 사줘야 될 거라고요. 내가 어떤 회사에 주식을 샀어. 그걸 뭐라 그래요? 지분상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이 있으면 얘는 지분상품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사실 너무 얘기 어렵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정의상 알아야 되는 게 금융자산은 현금과 금융상품이고 금융상품은 계약에 의해서 어느 일방은 금융자산을 갖게 되고 어느 일방은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을 갖게 된다는 건데 이거 하나 결국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게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려면 계약에 의해서 쌍방이 존재해야 돼. 이거 하나 아시면 되고 금융부채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계약에 의해서 현금이나 금융자산을 지급하는 것만 금융부채가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알아야 되는 건 결국 금융자산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자산이란 현금이나 금융상품인데 금융상품 내에 있는 건 뭔데? 채무상품이랑 지분상품. 채무상품이 뭔데? 채권. 지분상품이 뭔데? 주식. 사채 발행한 애가 있으면 사채를 사주는 애가 있다고요. 주식을 발행한 애가 있으면 주식을 산 애가 있다고요. 그럼 금융자산은 도대체 뭐야? 현금, 채권, 주식이요. 별 얘기가 아니에요. 금융자산 뭐라고? 현금, 채권, 주식. 그래서 금융자산 2에서 우리가 현금 배울 거고요.
지금 금융자산 원에서 뭐 배울 거예요? 채권이랑 주식의 회계 처리 배울 거라고요. 채권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회계 처리, 주식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회계 처리. 괜찮죠? 그럼 채권과 주식을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지. 이쪽은 뭐라고 그랬어? 금융부채. 가장 대표적인 게 채권, 사채. 계약에 의해서 현금이나 금융상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채무상품 무슨 권리가 있는 거야? 계약에 의해서 현금이나 금융자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그럼 채권이야. 지분상품. 주식을 발행해줬대. 그럼 지분상품을 취득한 사람에서 무슨 권리가 생겨요? 얘는 돈 받을 권리나 금융자산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고, 얘는 무슨 권리가 생기냐고요. 그 회사에 대한 소유 지분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거죠. 내 의결권만큼 이 회사 내 거라고. 그럼 금융자산을 채권과 주식,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을 나누는 이유가 뭐겠어요? 채무상품은 돈 받은 권리가 생기는 거지만 지분상품은 이 회사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고요. 소유 지분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금융자산을 현금, 그 다음에 채권과 주식으로 나누고, 지금부터 우리 뭐 볼 거라고? 채권과 주식에 대한 회계 처리 볼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지금부터 우리 뭐 본다고? 채권과 주식에 대한 회계 처리 볼 거예요. 괜찮죠? 오늘 집에 갔더니 엄마가 물어봐. 금융자산이 뭐니? 그럼 뭐라고 그럴 거야? 우리 엄마가 금융자산이 뭐니? 그럼 뭐라고 그럴 거냐고요. 아, 오늘 1교시, 2교시 때 자본을 갖고 거기까지만 들었어. 금융자산이 뭐냐고요. 어렵게 얘기하니까 회계를 못한다니까. 중급회계 2는 더 쉽게 얘기할 거예요. 내용 자체가 말이 어렵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뭐라고? 현금, 채권, 주식. 금융자산 뭐라고? 현금, 채권, 주식. 그래서 우리 이번 단원에서 뭐 배울 거라고요? 채권 샀을 때랑 주식 샀을 때 회계 처리 배울 거라고요. 끝. 괜찮죠? 여기까지.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금융자산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 금융자산은 현금과 금융상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금융상품의 정의를 아셔야 되는데, 금융상품은 거래 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동시에 거래 상대방에게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금융상품이라고 한다. 요거 정의 자체가 옛날에 말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요 정도는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채권과 주식, 채권과 주식이 있다 보시면 되고, 자기지분 상품과 관련된 계약은 나중에 객관식 때 보시면 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 회계사 시험에 한번 나왔지, 세무사 시험에는 나온 적도 없어요. 그렇죠? 나중에 객관식 때 한번 볼 거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금융자산은 현금, 주식, 채권이 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더 이상은 보실 필요 없어요. 4번은 보실 필요가 없다고. 객관식 때 볼 거니까 보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금융자산의 정의를 봤는데, 금융자산의 정의는 뭐라고? 현금, 주식, 채권. 이게 끝이에요. 현금, 주식, 채권.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금융자산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금융자산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금융자산 회계 처리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제조업이 금융자산을 뭘 얼마나 많이 갖고 있겠어요. 제조업체가 무슨 돈이 얼마나 남는다고 채권이랑 주식 갖고 있겠어요. 채권이랑 주식은 주로 어디가 많이 갖고 있을까? 아, 금융사가 제일 많이 갖고 있겠죠. 일반적으로 채권이랑 주식은 보험회사나 은행이나 주식이 많이, 증권회사가 많이 갖고 있다고요. 근데 생명보험회사, 제가 교보생명 세무조정했었거든요. 교보생명 유가증권 평가액이 1년에 얼마씩 나올까? 주식이랑 채권을 유가증권이라고 그래요. 유가증권을 기말에 평가해서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교보생명 같은데 평가손익 얼마 나올까? 평가이익 얼마 나올까? 유가증권, 주식이나 채권의 평가이익 얼마나 나올까? 맞춰보세요 한번. 얼마나 나올까? 교보생명이 꽤 큰 생명보험회사잖아요. 평가, 걔네들이 갖고 있는 유가증권, 주식이나 채권의 평가이익이 얼마나 될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맞춰봐 그냥.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꼭 맞춰야 직성이 풀리겠어? 뭐요? 2천억? 1조 정도 나온다고요. 평가이익 정도만 1조가 나와요. 이거 어마무시하지. 그럼 본인이 회계 담당자야. 주식 샀어. 채권 샀어. 이제 이걸 뭘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평가이익을 아예 계산 안 할 수도 있고, 평가이익을 당기손익에 계산할 수 있고,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 계산할 수도 있다고. 막말로 평가이익이 1조 정도 나오는데 암만 1년 동안 열심히 보험 팔면 뭐하냐? 평가이익 당기손익에 반영해서 평가이익 1조 나오면 끝인데. 그렇죠? 살 떨리겠어요? 안 떨리겠어요? 뭐부터 떨리겠어? 평가는 어쩔 수 없어. 공정가치가 딱 나와 금융자산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공정가치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평가이익 자체를 계산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다 계산한다고요. 뭐가 살 떨리겠어? 내가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평가손익이 아예 기재가 안 되거나 당기손익에 들어가거나 OCI에 들어간다고요.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 금융자산.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 샀을 때 분류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분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기타 포괄손익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실제로 이 회계할 때 금융사 담당자들은 유가증권 사면 이거 뭘로 분류할지가 제일 걱정이야. 잘못 분류하면 큰일 나거든. 기말의 당기손익 때문에. 근데 옛날엔 이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았다고요.
뭘로 분류해야 되는지 명확하지가 않았어. 그래서 몇 년 전에 금융자산, 금융상품 기준서가 개정되면서 가장 먼저 바뀐 게 뭐냐면 이 불명확한 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바꿔줬다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금융자산에서 첫 번째로 분류 기준이에요. 금융자산 기준서가 개정된 지 올해로 벌써 3년째인데 아직도 분류 기준이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말 문제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아직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쯤 되면 이제 3년이 지나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나올 때가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뭘 볼 거냐면 금융자산의 분류 기준 볼 겁니다. 분류 기준. 내가 주식이나 채권을 사면 이걸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보시죠. 필기할 건데. 자, 분류 기준. 분류 기준. 1단계로 뭐 볼 거냐면 성격별로 일단 분류할 거예요. 성격별로. 기준서엔 요 얘기가 없지만 일단 대분류로 요걸 이 성격별 분류부터 시작을 해야 분류가 편해요. 성격별 분류. 내가 금융자산 샀대. 거래처에 가서 갑자기 전화. 띠리링. 회사님, 세무사님 잘 계시죠? 하하하. 잘 있었는데 전화 받으니까 좀 안 그럴 것 같네요. 막 이런다고요. 이게 대형 회계법인 다니는 회계사나 세무사들은 피곤하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전화 오면 피곤해. 내 돈이 아니잖아. 파트너 돈이지. 별로 친절하지 않다고요. 로컬 회계법인 가서 로컬 회계법인쯤 돼서 이게 내 사업이야 친절하지. 이게 대형 회계법인은 내 사업이 아니라고. 지금 대형 회계법인 다니는 애들은 까칠해요. 어차피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친해지기 때문에 하하하 편했는데 과장님이 전화하니까 안 편해질 것 같네. 왜요? 이런다고요. 진짜로 그래요. 그럼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금융자산 샀어요 이런다고. 저희 금융자산 샀어요 이런다고요. 그러시구나. 축하드려요. 끊을게요. 네. 그럼 그러지 마시고 저희 이거 궁금해서 그래요. 이거 어떻게 분류해야 돼? 그럼 제일 먼저 뭐 물어보겠어요? 금융자산 할 때. 제일 먼저 뭐 물어보시겠어요? 아니지. 주식인지 채권인지 물어봐야지. 주식인지 채권인지 물어봐. 주식 샀어요? 채권 샀어요? 이걸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성격별 분류라는 게 뭐예요? 1단계로 이게 채무상품, 주식 채권인지 지분상품, 주식인지 이거 먼저 일단 나눠야 될 거라고요. 채권 사는지 주식 사는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채권 샀어요, 주식 샀어요 이걸 먼저 물어봐야겠죠. 왜? 채무상품은 기본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현금이나 금융자산을 받을 권리가 생긴 거고 지분상품은 이 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에 대한 권리가 생긴 거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1단계로는 채권 사는지 주식 사는지를 물어봐야 된다고요. 신기한 게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그릴 그림이 그 다음 페이지에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13페이지 하단에. 그쵸? 그래서 일단 뭐 보시고 일단 쭉 들으세요. 채권 사는지 주식 사는지를 나눠봐야 되고 왜 얘네들이 성격별 분류야? 얘는 돈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고 얘는 그 회사 주식에 대한 지분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고요. 저희 교사 11페이지 보면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참고해. 성격에 따른 분류에서 지분 상품이랑 채무 상품을 나눈다고 나와 있고 채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대해서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고 지분 상품에 대해선 그 회사의 소유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채권과 주식을 나누는 거예요. 나눈 김에 좀 재미로 얘기를 해보죠. 채권과 주식이라고. 그럼 얘는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을까 없을까? 채권, 사채 샀다고 생각해봐. 사채는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발행일 얼마 언제? 만기 언제? 만기에 지급해야 돼. 액면 금액 얼마? 액면이지 얼마 지급한 건지 다 나와 있잖아요. 채권 증서에. 그리고 채무 상품을 사게 되면 채무 상품 기본적으로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다고요. 괜찮죠?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다고. 하지만 지분 상품은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을까 없을까? 주식에 정해진 현금 흐름이 어딨어? 내가 이거 주식 사면 언제 팔지 몰라. 배당은 얼마 줄지 몰라. 팔게 된다면 주가가 얼마 될지 몰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분 상품은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다고요. 채권을 사면 요거 사면 내가 언제 돈을 얼마 받고 언제 돈을 얼마 받고 언제 돈을 얼마 받고 이걸 알지만 얘는 몰라. 언제 팔지도 모르고 팔 때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배당 언제 줄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사실 채무 상품과 지분 상품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금에 대한 권리, 소유주 지분에 대한 권리지만 더 큰 이유는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고 얘는 없다고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괜찮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채권과 주식을 나눴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우리 기준서를 보면 뭐라고 나냐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에 따라 나눈다고 그랬거든요.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고 했어. 말이 개어렵죠.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에 따라 나눈다는 말이. 이게 뭘까?
이게 실무에서는 SPPI 요건이라고 해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SPPI 요건. 도대체 이 SPPI 요건이 뭔지 하기 전에 자 보세요. 전화했어. 금융자산 샀대. 회계처리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 아 짜증나.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주식 샀나 채권 샀나 물어봤더니 채권 샀고 주식 샀대. 그럼 그 다음부터 뭐 물어보겠어요? 무슨 채권 사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라고 하겠죠. 무슨 주식 사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라고 하겠죠. 왜냐면 채권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아까도 봤지만 전환상환 우선주도 있고 그냥 사채도 있고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복합금융 상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그 채권을 좀 물어봐야 될 거야. 무슨 채권을 샀는지. 무슨 채권을 사는지 물어보면 채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채권이 특정일에 정해진 원금과 이자를 받는 특정일의 원금과 이자로 현금 흐름이 구성된 채권이 있고요. 또 어떤 채권도 있냐면 특정일에 원리금 이외의 현금 흐름으로 구성된 채권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준서를 보면 금융자산을 분류할 때 두 번째 기준으로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에 따라서 분류하라고 그랬는데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은 특정일의 원금과 이자를 받는 현금 흐름과 특정일의 원금과 이외의 현금 흐름을 받는 걸로 나눠 놓으라고 했다고요. 말이 어려워. 근데 이렇게 하면 얘기 어렵다고요. 이게 뭐냐면 얘는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없는 걸 얘기하고요. 얘는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정일의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 흐름은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고 특정일의 원리금 이외의 현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와닿지가 않는다고요. 이 기준서의 진짜 뜻은 뭐냐면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없는지 있는지로 나왔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샀어. 그럼 뭐라고? 국공채라고 그러죠. 그래서 3년 만기고 액면 금액이 100원이고 액면 이자가 10원씩이래. 요거 어때요?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없지. 그쵸? 일반 국채? 이런 것들은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없고 특정일날 원금과 이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로 분류된다고요. 변동성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채권이 있냐면 두 가지 채권을 제가 볼 건데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 후순위 채권이 있어요. 후순위 채권. 후순위 채권 들어보셨어요? 후순위 채권이 뭐냐면 어떤 회사에 자산이 이렇게 있으면 자산이 100이 때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했는데 선순위 채권이 있고 후순위 채권이 있다고요. 그럼 선순위 채권은 뭐냐면 이 회사를 이제 정리해야 되면 얘 갚고 얘 먼저 갚아준다는 거야 부채를. 선순위 채권은 어렵지 않죠? 후순위 채권은 뭐냐면 선순위 채권 다 갚고 남은 돈이 있으면 후순위 채권을 갚는다는 거예요. 이게 후순위 채권입니다. 선순위 채권이 50 있었으면 이제 회사가 정리하게 되면 요 돈은 무조건 갚고 나머지 돈이 50 남아있잖아 지금. 나머지 돈 50을 후순위 채권에서 갚겠다는 게 후순위 채권이라고요? 그럼 후순위 채권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돈이 남아있는 걸 보고 선순위 채권을 다 갚고 나서 남아있는 돈은 후순위 채권을 지급하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후순위 채권이라고. 내가 받는 금액이 달라져.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돈이 많이 있으면 선순위 채권 갚고도 돈이 많이 남아있으면 후순위 채권을 다 갚겠지. 하지만 선순위 채권을 갚고 돈이 얼마 안 남았으면 후순위 채권을 못 갚거나 조금만 갚을 거라고요. 그럼 이런 후순위 채권을 왜 투자할까? 후순위 채권을 많이 사요. 후순위 채권을 왜 살까? 수익률이 높다고요. 이자율이 높아. 그래서 후순위 채권을 사람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산다고. 그럼 이 후순위 채권 같은 경우에는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할까 안 할까? 현금 흐름에 변동성이 있을까 없을까? 변동성이 있죠. 이 회사가 잘하면 많이 받게 되는 거고 이 회사가 못하면 돈 떼인다니까. 그래서 후순위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겠어요? 여기 들어가겠어요? 여기 못 들어가. 특정일의 원금과 이자를 만족한다. 다른 말로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한다는 건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해할 수 있겠죠? 또 하나 해볼게. 요즘 어떤 채권이 있냐면 주가지수, 금리, 선물, 연계형 채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만기는 3년이야. 받기로 한 액면 금액은 100원이야. 근데가 뭐냐면 액면 이자율이 10%인데 그럼 매년 10원씩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요게 주가지수랑 물가지수나 금리에 연동돼 있대. 그래서 주가지수나 금리가 연동하면 요게 10원이 아니라 더 올라갈 수 있대. 주가지수나 금리가 떨어지면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대. 그래서 물가지수 연계형, 주가지수 연계형 채권들이 있거든요. 인덱스 펀드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만족할까 안 할까? 만족할까 안 할까?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만족을 못해. 왜? 현금은 변동성이 있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자꾸 받을 돈이 바뀐대. 그럼 여기로 간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건데 전환사채라는 게 있어요. 전환사채가 뭐냐면 일단 그 회사의 채권을 샀는데 이 회사의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채권을 이 회사의 주식으로 바꿔주는 걸 전환사채라고 그래요.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그럼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 내가 전환사채를 취득하면 거기 약속된 원금도 있고 액면이자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주가가 오르면 내가 요청하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준다고. 그럼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엔 여기 들어갈까 여기 들어갈까? 위에요 아래요? 위 아래. 원래 위 아래 드립 치려고 그러는데 안 할게요. 자, 철 지났으니까 위에요 아래요? 아래죠. 변동성이 있잖아. 내가 약속된 현금을 받는 게 아니라 전환하기로 하면 이제 현금 못 받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다고요. 그럼 여기로 간다고. 요즘 기업들은 금융자산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냥 국채 하나 사서 그냥 그것만 갖고 있어? 아니야. 요즘 하이브리드 채권이라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연계형이 많거든요. 구조화된 채권이 굉장히 많다고. 옛날처럼 그냥 단순히 원금 받고 이렇지 않아요. 구조화된 채권, 구조가 엄청 복잡한 채권들이 많아. 그래서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는 채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대부분 기업들이 그런 걸 운영하지 딸랑 국채 하나 사고 운영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 문제는 뭡니까? 그런 채권들은 다 여기로 분류된다고. 문제가 뭔지 아세요? 좀 이따 보겠지만 여기로 분류되는 애는 무조건 기말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인식해야 돼. 기업들은 기말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돈 있어서 채권 사는데 이거 기말에 공정가치 변동하면 그걸 무조건 다 당기손익에 반영하래.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보생명 투자금을 받았으니까 투자금을 운용해야 되는데 이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기 때문에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해줘야지. 당기손익에 반영하면 워낙 운용기금이 크기 때문에 이거 평가손익 한 방에 1년 동안 벌었던 보험으로 장사해서 1년 동안 번 돈을 한 방에 다 날릴 수 있다고요. 다 깔 수 있다고. 그래서 기업들은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하는 걸 좋아하지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근데 이번에 기준서가 바뀌면서 변동성이 있는 채권은 다 여기로 분류하라고 했다고요. 좀 이따 분류하겠지만 여기로 분류하게 되면 다 단기손익 반영해. 후달리겠지. 그래서 실제로 이 기준서가 개정되고 나서 유예 기간을 1년이나 줬다고요. 왜냐면 기업들이 이거 반영하기 너무 힘들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변동성이 있으면 여기로 가고 변동성이 없어야 여기로 가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그럼 지분 상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특정일에 원리금으로 구성됐을까요? 아니면 특정일의 원리금 이외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계약상 현금으로 특성을 만족할까 안 할까요? 지분 상품. 네? 해요 안 해요? 왜요? 계약상 현금으로 특성을 만족한다는 말이 본인이 생각할 때 무슨 말 같아? 그렇죠.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는 거예요.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어서 변동성이 없어야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채권은 변동성이 있는 채권도 있고 변동성이 없는 채권도 있겠지. 지분 상품, 주식은 어떨까? 변동성밖에 없어요. 지분 상품은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잖아. 주식에 현금 흐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특정일에 원리금 이외 현금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얘는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어.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원리금 이외. 다른 말로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무조건 만족할 수가 없다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습니까? 나온 김에 이 분류하면 이 금융자산의 분류 기준을 배우고 나면 금융자산을 왜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얘기를 좀 해보면 손상이 뭡니까? 손상. 중급회계 1에서 되게 많이 배웠잖아요. 중급회계 1에 다 복습이에요. 중급회계 2는 손상이 뭐예요? 손상의 특성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손상의 특성 두 가지가 뭡니까? 손상의 특성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받을 가치 뭐 떨어지는 거? 그쵸? 받을 돈이 떨어지는 게 손상이라고 그랬죠. 손상은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그랬죠. 받을 돈이 떨어진다는 건 받을 돈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다른 말로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다는 소리라고요. 그럼 손상 차손을 인식하려면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고 그게 감소하면 손상이라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어야 손상 차손을 인식할 수 있거든. 그게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분류되는 얘네들은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잖아. 그래서 채무 상품 중에서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않거나
지분 상품 전체는 손상을 인식할 수 없어요. 왜?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어야 정해진 현금 흐름의 감소인 손상도 인식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다고.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분 상품과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채무 상품은 손상 차손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예전엔 지분 상품도 손상 차손을 인식했거든요. 근데 비일관성이 있었죠. 아니 지분 상품이라는 거 사실 손상 차손 인식할 수가 없어. 정해진 현금이 없는데 무슨 손상 차손을 인식해. 그래서 이번에 기준서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은 금융자산의 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는 거고, 두 번째 특징이 손상의 비일관성 제거예요. 예전에는 지분 상품도 손상 차손 인식했다고. 근데 손상 차손의 정의랑 상충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변동성이 있는 애들은 절대로 손상 차손 인식하지 못하게 했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교재에 금융자산의 현금 흐름 특성이 나오는데, 금융자산 분류 기준 첫 번째 현금 흐름 특성이 나오는데, 특정일에 원금과 잔액, 즉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 원리금으로, 특정일에 원리금으로 현금 흐름이 구성되어 있으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는 걸로 보고,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상 현금 흐름을 만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밑에 원금과 이자의 의미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밑에 보시면 셀프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1번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은 SPPI 요건, 즉 특정일의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이어진 현금 흐름을 의미한다. 예시가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결국 결론이 뭐냐면, 이 SPPI 요건은 예시가 여기 나와 있고, 그 SPPI 요건의 정의가 이거라고요. 3번. 2번은 여러분 안 읽어오셔도 돼. 3번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 흐름은 기본 대여 계약과 일관된다. 즉 기본 대여 계약과 관련이 없는 계약상 현금 흐름의 위험이나 변동성에 노출시키는 계약 조건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 흐름이 생기지 않는다. 어디가 중요해? 기본 대여 계약과 관련이 없이 계약상 현금 흐름의 위험이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 다른 말로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는 애들은 절대로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않는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특정일의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현금 흐름에 변동성이 없는 걸 의미한다고. 현금 흐름에 변동성이 생기면 걔는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괜찮죠? 여기까지? 좋아,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3단계 가시죠. 2단계 했어요. 2단계까지 가면 이제 3단계로 갈 거라고. 그럼 3단계로 가면 금융자산 분류 기준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거 있어요. 사업 모형. 사업 모형에 따라 분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사업 모형이 또 뭔데?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사업 모형이 뭡니까? 이 사업 모형이라는 건 보유 목적을 얘기해요. 그래서 보유 목적에 따라 배분한다는 거예요. 보유 목적에 따라. 세 번째로. 그럼 처음에 저희 금융자산 샀어요. 어떻게 할까요? 주식이에요? 채권이에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채권이에요? 물어봐서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주식은 사실 물어볼 필요 없고, 여기 오게 되면 이제 세 번째로 왜 샀어요? 물어본다고요. 왜 샀어요? 물어보면 얘는 계약상 현금 특성을 만족하니까 원금과 이자가 있잖아. 뭐라고? 아, 왜긴 왜요? 저희 원리금 따먹을 목적으로 샀어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채권에 원리금 뚝뚝 떨어지니까 그거 뚝뚝 따먹으려고 샀어요. 그런다고요. 그걸 뭐라 그래? 계약상 현금 흐름 수치 목적으로 취득했어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이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 받을 목적으로 샀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목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어떨까? 나는 그냥 남은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 받을 목적으로 이거 샀대. 그럼 이렇게 취득한 경우에는, 이렇게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할까 안 할까? 관심 없다고요. 아니 나는 만기까지 그냥 갖고 갈 건데 무슨 공정가치야. 안 팔 건데.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얘는 공정가치 평가를 안 해. 두 번째로 무슨 목적? 아, 저희 일단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 원리금 수취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격 오르면 그때는 판례하고요. 그래서 계약상 현금 흐름 수취 플러스 매도를 목적으로 할 경우도 있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냥 약속된 원금과 이자 받을 목적으로 취득하기도 하고, 약속된 원금과 이자 받다가 가격 오르면, 채권 가격 오르면 팔려고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요. 괜찮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뭐에 관심 있을까? 첫 번째로 뭐해? 얘는 갖고 있다가 팔 목적이라고요. 그럼 얘는 뭐에 관심 있겠어?
갖고 있다 팔 거니까 뭘 관심 있겠어? 공정가치에도 관심 있겠죠. 그래서 얘는 공정가치 평가를 해요. 아니 보유 목적을 보면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갖고 있다가 팔 거니까 공정가치에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공정가치 평가를 해줘야지 기말에. 근데 어떤 특성이 있어요? 당장 팔 건 아니라고요.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 거라고요. 당장 팔 게 아니야. 당장 팔 거면 원리금 수치 목적이 아니겠지. 원금과 이자 받다가 나중에 기회 되면 적절한 때 팔겠다는 거거든요. 팔기 때문에 공정가치 평가를 하지만 지금 당장 팔 게 아니라고. 그럼 얘는 평가손익 어디 기재해야겠어? 기타 포괄손익이에요. 왜? 지금 당장 팔 게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 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공정가치 평가를 좀 보긴 볼 건데 당장 팔 게 아니라서 일단 미실현 손익을 좀 받아줄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말 문제를 대비할 건데 두 번째로. 그럼 계약상 현금 흐름 수치를 목적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팔 수 있을까 없을까? 매도 가능할까 안 할까? 계약상 현금 흐름 수치를 목적으로 한대. 팔 수 있을까 없을까? 팔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 목적으로 분류하면 팔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팔 수 있어요. 원금과 이자 갖고 있으려고 했는데도 회사가 어려워지면 팔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취득 시점부터 매도 계획이 있대. 샀을 때부터 이거 팔 거야. 샀을 때부터 이거 갖고 있다가 팔 거야. 그럼 취득할 때부터 매도 계획이 있더라도 계약상 현금 흐름 수치를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을까? 팔 거지만 처음부터 팔 거지만 목적은 계약상 수치 목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약상 현금 흐름 수치가 목적이라 하더라도 팔 수 있고 처음부터 팔 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이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 아니 시방 그럼 도대체 얘는 왜 준 거야? 이거 해도 팔 수 있다며. 팔 목적이라도 이렇게 분류해도 된다며. 아니 시방 그럼 얘는 왜 뒀어? 우리 기준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아주 좋은 질문이야. 이렇게 분류하는 건 매도가 보다 빈번하고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게 규모가 그리고 횟수가 더 커야 돼. 이랬다고요. 얘도 팔 수는 있지만 얘는 안 팔아도 된다. 팔 수 있지만 안 팔아도 돼. 하지만 얘는 이걸로 분류하면 반드시 팔아야 돼. 파는 게 반드시 일어나야 돼. 요 소리라고요. 그럼 얘랑 다르게 얘는 매도의 규모와 빈도가 더 커야 된다고요? 얼마나 더 커야 되는데? 절대적 기준치가 있어요? 얼마나 더 커야 되는데? 절대적 기준치가 있나요? 얼마나 더 커야 되는데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필수적이어야 된대. 근데 어떻게 하면 필수적인데? 그런 걸 묻지 말래. 무슨 생각도 미친놈들 도대체 뭐야?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그쵸? 아니 두 개가 사실 내 마음대로 결국 내 마음대로 분류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분류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기준을 허술하게 뒀을까? 나중에 배울 거지만 왜 이렇게 기준을 허술하게 뒀냐면 얘로 분류하던 동일한 채권이라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해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분류하는 거 어차피 저걸로 분류하나 이걸로 분류하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은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몰라. 그 소리예요. 괜찮죠? 그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한 그 풀이법 중에 하나가 저렇게 분류하는 거랑 두 번째로 분류하는 거랑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항상 똑같다고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왜 똑같은지는 지금 얘기할 수 없겠지. 공부하고 해야지. 여기까지는 괜찮죠? 계속 가볼게요. 조금만 더 나가보시죠. 조금만.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동이 많대. 얘는 목적이 뭘까? 여러 가지 잡다한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기타의 목적이에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우리 일단 시험 문제 목적상 요거 하나만 기억할게요. 그 기타의 목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단타칠 목적이에요. 단기매매. 그냥 계약상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는 애들은 단타칠 목적으로 취득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단타칠 목적으로 취득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그럼 단타칠 목적으로 취득하면 봐봐. 판단해봐. 단타칠 목적으로 취득했으면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할까 안 할까? 단타칠 거라니까? 가격 오르면 바로 팔 거라고요. 공정가치 평가하겠죠. 가격 오르면 바로 팔 거야. 그럼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하겠어? 당기손익에 반영하겠어? 얘는 올라도 좀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오르면 바로 팔겠다는 거야. 그럼 당기손익에 반영하겠어요?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하겠어요? 당기손익. 그래서 우리가 이 보유 목적, 분류 기준에 따라서 보유 목적을 보면
추후에 금융자산들을 왜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지 다 유추할 수 있어요.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 중급회계 2를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따라오시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있습니다. 얘는 그 나머지는 특별히 얘기할 게 없어요. 여기까지. 그럼 주식은 어떻게 될까? 주식은 계약상 현금의 특성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기타 목적이라고요. 기타 목적이기 때문에 단타치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봐. 그냥 단타치 목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얘도 어때요? 주식도 무조건 지분 상품은 공정가치 평가에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하여튼 계약상 현금의 특성, 고정된 현금 흐름 없는 애들은 무조건 다 단타치 목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뒤에서 얘기하고. 괜찮죠? 여기까지요. 그럼 이제 결론 내시죠. 채무 상품이면서 계약상 현금으로 특성을 만족하고 계약상 현금으로 수치를 목적으로 하는 애는 드디어 분류. 뭘로 분류하냐면 얘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우리 채권 어떻게 했어? 사채.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만 했죠. 얘도 마찬가지야. 사채를 취득한 거고 공정가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얘도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만 할 거라고요. 그래서 얘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하는데 상각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몰타이즈라고 그래요. 원가를 뭐라고 영어로? 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몰타이즈 코스트 금융자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줄여서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AC 금융자산이라고 부를 거예요. 제가 옛날에 회계법인 가시면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가시면 영어 은근히 많이 써요. 영어 잘 못하는데 영어 많이 쓴다고요. 참 웃기죠. 왜 다 영어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를 많이 써요. 저희도 뭐 선생님 보면 영어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완전 토종이거든요. 근데 영어 많이 쓰시는 분들 있다고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제가 회계법인 들어갔더니 나름 칼치 나왔지만 영어를 공부 오래 해갖고 다 까먹었다고. 회계법인 들어갔더니 인차지가 회사 담당자 자꾸 아몰타이즈 얘기. 이거 아몰타이즈가 좀 심한데? 아몰타이즈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하는데 아몰타이즈가 뭐야? 아몰타이즈가 뭐야? 그랬다고요. 찾아봤더니 상각이더라고요. 아몰타이즈 코스트하면 뭐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에요. 그럼 얘는 뭐만 해?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만 한다고요. 그래서 얘를 A씨 금융자산이라고 그러고 나 봐요. A씨 금융자산은 뭐만 해줘? 취득하고 나서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만 한다고. 할인 발행이라면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뭐 해주겠어 얘는? 매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공정가치 평가 안 한다고 그랬지? 대신 얘는 계약상 현금 특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뭘 해줘? 손상을 해준다고요. 괜찮죠? 왜 안 쓰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책이 없는데. 그리고 얘는 상각을 하기 때문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에 내일이죠? 내일 오시면 이거 배울 거예요. 유효이자율법, 공정가치평가, 손상. 하지만 A씨 금융자산은 공정가치평가를 안 한다. 이거 배울 거라고요. 괜찮죠? 여기까지. 두 번째. 얘는 뭘로 분류할까? 채무상품이면서 특정일의 계약상 현금으로 특성을 만족하고 목적이 수치 플러스 매도래. 이 경우에 뭘로 분류할까요? 얘는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하고 그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는 FV OCI 금융자산이라고 합니다. FV OCI 금융자산이에요. 그럼 뭐예요? FV가 뭐야?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하고 그 평가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하는 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읽냐면 거꾸로 읽어.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책에 이거 한국말로 쓰면은 이름만 쓰면 그냥 한 줄이 다 끝나. 그래서 그냥 영어로 쓸 거예요. FVOCI 금융자산이라고. 괜찮죠? 시험은 한국말로 나와요.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FVOCI라고 해도 그 정도는 트랜스레이션 할 수 있잖아요. 좋아요. FVOCI 금융자산 괜찮죠? 얘는 어떻게 돼? 얘는 기본적으로 계약상 현금으로 수치도 하기 때문에 뭘 해줘? 취득하고 나서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은 해준다고. 그래서 FVOCI도 계약상 현금으로 수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상각은 해요. 돈 받기 때문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을 한다고. 다만 얘는 차이가 뭡니까? 기말의 공정가치가 변동하면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반영해주는데 그 반영하는 걸 어디에 기재해? 기타 포괄 손익에 기재한다고. 괜찮죠? 그리고 모두 해줘야 돼. 얘는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뭐 해줘? 손상도 해줘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이 재무회계 중급회계 배우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유형자산 끝나면 더 이상 어려운 게 없어요. 뻥이었습니다. 사채까지 끝나면 더 이상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랬죠? 내일 이거 장난이 아닌데 라는 걸 내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내일 빠지면 안 되겠죠? 내일 요거 할 거거든요. 상각하고 평가하고 손상하고 한 방에
다 그 제가 요걸 잘해요. 요게 제일 어렵거든요. 중급회계 전체에서 요게 제일 어려워요. 내일 여러분 중급회계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을 내일 배울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도 배우고. 아, 다음 주 화요일에 배우자. 화요일에 배우고. 괜찮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분류한다고요? 그럼 얘는 뭘로 분류할까? 채무 상품이긴 한데 계약상 현금 특성을 만족하지 못해갖고 기타 목적이래. 그럼 얘는 뭘로 분류할까? 이 경우에는 FV 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FV 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요. 그럼 얘는 뭡니까?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데 평가손익을 PL, Profit and Loss거든요. 손익계산서를 IS라고도 하지만 PL이라고도 해요. PL이 당기손익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기말에 공정가치를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금융자산이에요. 그래서 FV PL이라고 하고요. 한국말은 거꾸로 했기 때문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해요. 괜찮죠? 얘는 어떻게 했어? 얘는 계약상 현금 흐름이 만족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무슨 상각을 해? 그래서 얘는 상각을 안 해요. 상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액면이자율법 쓴다고요. 대신 기말에 공정가치가 변동하면 공정가치 평가는 해주는데 그 평가손익 어디 반영해? 당기손익에 반영한다고. 괜찮죠? 손상차손 인식해 안 해. 얘는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손상차손 인식 안 해요. 괜찮죠?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럼 지분상품은 어떻게 되겠어? 지분상품은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FVPL로 분류하는 게 원칙이에요. 지분상품은 FVPL로 분류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지금 실제 기업들은 뭘로 분류하고 싶다고? 이건 너무 심심해. 평가에서 평가액은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당기손익은 부담된다고요. 그래서 예전까지는 다 보면 다 이걸로 분류해놨어. 근데 이번에 분류 기준이 빡쳐졌다고요. 실제로 기업들은 뭘로 하고 싶다고? 분류 기준이 빡쳐져도 이걸로 분류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2차 시험에 말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올까? FVOCI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쓰세요 나온다고요. 그거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FVOCI 채무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쓰시오 그러면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만족해야 되고 사업 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 수치 플러스 매도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 써야 된다고요. 이거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만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회계사 2차 시험에 요거만 나왔죠. 요거만. FVOCI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써봐라. 회계사 2차 시험에 나왔죠.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괜찮죠? 그럼 교재 정리해 볼게요. 12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사업 모형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첫 번째,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치하기 위한 것이 보유 목적인 사업 모형. 얘들은 현금 흐름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 수치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래도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어요.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게 뭡니까? 중간에 팔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 보시면 매도가 일어나거나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이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팔 목적이라더라도 취득했을 때 이 목적으로 분류해서 A씨 금융자산으로 갈 수 있다고요. 괜찮죠? 두 번째, 계약상 현금 흐름 수치 플러스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얘는 돈도 받고 매도도 할 거라고. 하지만 다른 게 뭡니까? 얘는 매도가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얘랑 다른 게 얘도 매도할 수 있고 얘도 매도할 수 있지만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엔 매도가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더 빈번하게 더 많은 금액으로 매도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거기 13페이지 셀프 스터디 4번 보시면 뭐라고 써있어? 14페이지 셀프 스터디 4번 보면 다만 그러나 이 사업 모형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매도의 빈도나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다. 왜 이렇게 엉성하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FVOCI로 분류하던 A씨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고요. 괜찮죠? 여기까지 봤고 넘겨보시면 그 밖에 사업 모형이 있는데 그 밖에 사업 모형, 기타의 사업 모형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실 목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편의상 단타만 기억하면 돼. 단기 매매 목적이다. 기억하시면 되고 셀프 스터디 가시면 요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면 기업들이 금융자산 많이 갖고 수 있을까 적게 갖고 있을까? 기업들이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요. 그럼 이걸 사업 모형에 따라 분류해야 되잖아. 그럼 사업 모형에 따라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할까? 우리 회사 전체에 대해서 사업 모형을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될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금융자산을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금융자산마다 보유 목적이 틀릴 텐데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야 당장 파는 것보다 한 10년 이상 갖고 있는 게 좋을 거라고요. 아니면 말고 빅히트 상장했어. 지금 단타 치는 게 좋을 거라고요. 그래서 회사 전체별로 하나의 사업 모형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 그렇다고 금융자산 한 개씩 건 바이 건으로 사업 모형을 결정하더니 보유 목적을 결정하더니 너무 귀찮아.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적당한 집합으로 결정하면 되겠죠.
그쵸? 적당히 카테고리 분류를 해서 카테고리 별로 사업 모형을 결정하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얘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부터 사업 모형은 개별 상품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와는 무관하므로 금융상품별 분류접근법이 아니며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해야 된다. 그게 뭐야? 금융상품 껌껌이 결정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사업 모형을. 그쵸? 그러나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한다는 게 하나의 기업은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둘 이상의 사업 모형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분류가 보고 실체의 수준에서 결정될 필요는 없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사 하나 기준으로 사업 모형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2번인데 사업 모형은 특정 사업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금융자산의 집합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회사 전체로 결정할 필요도 없고 건건히 결정할 수도 없고 가운데 적절한 집합을 만들어서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결정하면 된다고요. 괜찮죠? 요거는 말 문제 진짜 조만간 나온다 진짜. 체크해 놓으셔야 돼.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금융자산의 분류 기준까지 봤고요. 좀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요건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